해저 케이블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저전이 잠재적인 해양 안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나토는 발틱 센트리를 출범하는 등 해저전에 대한 대비 강조했는데요.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해저전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부터 알아보죠. 대만 근해에서 해저 케이블이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사를 공조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중국을 배후로 의심했었잖아요. 네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뭐 결과가 완벽하게 네.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공조 수사가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만 같은 것이 이제 섬이잖아요. 대부분의 그 인터넷 어떤 데이터 이런 송수신 하는 거에 95%가 해저 케이블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이제 1월 14일 날 대만 북부에 이제 지룽항에 있는 그 외양에 있는 곳에 있는 해저 케이블이 절단이 됐단 말입니다. 훼손이 됐는데 그 화물선 이름이 순싱 39호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되지만 순싱 39호이고 그다음에 이게 선적을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탄자니아의 이죽 선적을 갖고 있고 예. 타고 있는 어떤 선원들을 확보해 보니까 선원 7명 모두가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적은 아프리카에 있고 선원은 중국이고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인 그러네요. 거죠. 예.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행동을 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대만 외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면 안 되거든요. AIS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이 회수할 때 그걸 끄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틱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러시아와 연계된 그런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는 회색지대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이 목표는 보아하니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이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이제 고립시킬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입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부분 다 이제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발틱해에서 일어나는 것들, 대만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네. 계속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대전략 차원에서 어떤 특정인 어떤 세력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고대 전략적인 어떤 행동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뭐 어떤 통신선처럼 몇 개 끊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만 같은 경우는 지도로 봤을 때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일단 해저 케이블 자체는 이제 대륙과 대륙 또는 인근 나라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이에요. 육상 같은 경우는 전화선이 뭐 여기저기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해저 케이블은 이것들을 모아서 한 다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저 케이블이 우리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또는 미국 네. 이런 나라들과 연결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한 한 다발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가 끊어지면은 그 피해가 역심해지는 거죠. 그럼 대만의 특수 상황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해저 케이블 끊기면 맞습니다. 다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세계 각지에서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끊어졌는데 왜 문제냐? 한마디로 그만큼 해저 케이블 같은 해저 자산들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저전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해저전을 사실 제가 뉴스를 오래 진행했는데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물속에서 그냥 싸우는 건지. 해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 뇌리 속에 떠오를 거는 뭐 솔직히 저 같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면 쥘 베르라는 그 소설가가 쓴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과 영화를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도 잠수함이 어릴 때 읽었던 건. 예, 잠수함이 한마디로 이제 아마 옛날에 잠수함이 종횡무진하는 그거기 때문에 수중을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해저는 해저면을 말합니다. 아, 영어로 seabed라고 하는데 바다면이요. 네네. 바다면. 뭐 이제 기존의 해군 작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물 위에서 수상함을 상대로 하는 대수상전 또 그리고 이제 물 속에서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수함전 그리고 이제 기뢰 한마디로 이제 숨겨진 위협이라고 하는 기뢰를 상대하는 기뢰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최근에 해저 중요 인프라를 방어 또는 공격하기 위한 해저전의 개념이 도입됐어요. 아까 조수빈 의원님께서 그러셨지만 이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최근에야 떠오르는 개념입니다. 아, 최근에. 네,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에 합동 해양 작전 교범이라는 거를 새로 리뉴얼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양 통제의 대상에 기존에 운영하고 대상이었던 공중 수상에 이어서 해저를 포함시켰어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정말 명쾌하게 우리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이 정의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면 수중 및 해저에서 해저 케이블, 해저 파이프라인, 해저에 위치하거나 닿아 있는 센서나 무기 체계, 해저 자원 등 해저 자산을 공격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대전전과 기뢰전을 제외한 모든 작전으로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 게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해저 파이프라인 같은 개념들이 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 생겼을 것 같아서 아닌가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나요? 1851년에 처음 설치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영국 도버하고 네. 프랑스 칼레 사이. 네. 뭐 지금 어제 도버 해협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가장 이게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가까운 부분인데 예. 이제 그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신도 있긴 했지만 전신은 솔직히 그냥 한마디로 이제 떠떠떠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 같은 것들도 가야 되고 전신도 가다 보니까 됐는데 근데 예전에는 정말 선도 얇았죠. 근데 이제 점점점 전화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 케이블들도 늘어나고 해서 1951년 이후에 그러면은 1850. 1851년. 그럼 해저에 저희는 잘 이렇게 기반 시설 많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저 케이블 말고도 많을 것 일단은 같은데. 해저 케이블이라 하면은 크게 해저 통신 케이블 그리고 해저 전력 케이블이 있어요. 그 외적으로 이제 바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제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바다를 이제 감시하기 위한 센서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석유 같은 천연 자원들 요즘에 해상 석유 시추선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석유 시추선들은 바다에 떠 있지만 그 드레일릴은 바닥 이제 면으로 가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 다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요즘에 좀 가장 유럽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 네. 해저 인프라가 생각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사실 지금 가스관 같은 거 얘기하셨을 때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을 때 굉장히 유럽에 직격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해저 인프라가 중요해지니까 이 해저전도 중요해진 게 아닌가. 해저전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나온 게 제 기억으로 2022년 9월 달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참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공방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 9월 달에 발틱해의 어떤 사진이 있는데 막 바다 위에서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는 게 그 사진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이거든요. 그거가 이제 폭파가 돼가지고 노르트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폭파가 돼가지고 누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왜냐면은 그 정치적 이익을 전략적인 누가 얻을 것이냐 했을 때 혹자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전략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러시아 갖고 있는 강점을 상실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 석유 라인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파괴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수행했다는 어떤 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반대편에 봤을 때는 야 봐봐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에너지가 니네들 못 가라고 해서 러시아가 자작극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인위적인 수단,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파괴가 됐고 전쟁 중에도 이렇게 크게 뭐라 할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회자됐지 않습니까?
됐기 때문에 이 전력선이라는 것과 그 통신 케이블 플러스해서 에너지선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경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제 해저전 다음에 경제 안보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도 강화가 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촉발이 됐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직 뭐 이제 거의 종료 단계에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발트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해저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럼 발트해일까요? 일단 이제 요즘에 가장 그 무슨 케이블이 끊어졌다 하면 거의 열의 9은 발트예요. 이제 보통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유럽 언론들을 조금 많이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럽 언론에서 2023년 이후에 무려 10차례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아마도 이제 아주 피해 정도가 큰 것들 세 가지를 뽑아 그러면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드스트림 가스 사고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에스토니아하고 핀란드를 연결하는 발틱 커넥트라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최근인데 2023년 11월에는 스웨덴 고틀란드 섬하고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알레리온이라는 통신 케이블을 하고 그쪽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핀란드와 독일을 연결하는 시라이온 1이라는 통신 케이블 2개가 한꺼번에 갑자기 끊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트해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핵심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바다들은 다 전부 나토 회원국들이잖아요. 그리고 발트해를 지나면 바로 대서양,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해. 다 전부 이제 나토가 핵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중심으로 10개국이 모인 합동 원정군 JEF라는 게 몇 년 전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소행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0개국에 있는 해군이 함께 모여서 이제 러시아의 의심 가는 선박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거 감시하기 위한 작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발트해다. 해저전의 공격은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보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A라는 이제 지역과 B라는 지역 사이에 바다가 있다. 그러면 그 케이블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상으로부터 내려서 쭉 깔아서 B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여러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걸 연결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냐면 케이블과 케이블이 이제 연결돼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지점이 우리가 말하는 관절과 같은 것들이 되게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많이 해요. 할 때 이제 그 뭐랄까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낮은 바다에 같은 경우는. 근데 요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를 이제 무인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격하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완전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사이버전을 이렇게 해요. 그 안에다가 연결과 연결 지역에다가 뭘 하나 딱 연결시켜 놓고 거기서 흐르고 있는 데이터를 탈취한다든가 복제를 한다든가 가짜 정보를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고요. 과학기술이 보편화되고 이제 발전되면서 우리가 첨단 모빌리티 중에 이제 드론도 있지만은 이제 뭐랄까 로봇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저로 움직이는 어떤 그 드론들,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나오는 로봇 팔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버전을 할 수도 있고. 해저에도 드론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폐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군사적인 목적의 통신선 이런 거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막 스마트폰도 쓰고 인터넷도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연결돼 있는 건가요? 결국은 네. 해저 케이블은 네. 이제 케이블 자체를 말하면 한마디로 통로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구글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에 접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가 위성을 연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돼요. 해저 케이블이 현재 지금 전 세계 각지에 지금 파악된 것은 약 한 600개 정도인데 총 길이는 140만 킬로미터. 지구를 35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다 수영을 하다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깊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케이블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00년대가 아니라 1851년. 1851년 9월 달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정확하게. 1851년 19세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브레트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구타페르카라고 되는 이제 코팅된 구리선으로 전체를 깔았다는 겁니다. 아일랜드 서안부터 캐나다 뉴펀들랜드까지 연결된 전신선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기념비적이라서 영국의 것 같아요. 빅토리아 여왕과 축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단한 어떤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10개 단어를 이 전신 이용료로 전신선을 해가지고 이용한 그 료가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글쎄 굉장히 비쌌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100달러였는데 오늘날로 하면 2,100달러. 10개 단어가 전신으로 보냈는데 10개 단어? 10개 단어가 하긴 옛날에 네. 그 예, 전보 칠 그렇죠, 때도 그렇죠. 전보 칠때 글자 10개 하나당 단어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당시 19세기 정보 전쟁의 혁신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선박이 미국의 뉴욕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도착할 때까지 15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 게임이 안 되는 거의 준시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핵심의 어떤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988년도에 이제 구리선이 광섬유로 이제 교체가 돼요. 광섬유가 그때쯤 개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24년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뭐랄까 구리선으로 이어왔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신 비용이 급격히 이제 절감되고 속도도 빨라지는데 이게 전기 신호로 해서 이제 대륙간 1000분의 1초로 전달할 수 있어요.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에 거의 뭐 그러니까 광이라는 것들이 붙는 거죠. 여기 광섬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21세기를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89년도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게 광섬유에서 광 케이블로 바뀌어요. 아니 좀 예. 아는 단어들이 나오네. 이제. 그렇죠. 예. 광 케이블로 바뀌면서 이제 태평양을 횡단했고 기술 혁신의 기술 혁신을 거듭해서 지금 오늘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해저 케이블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대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으니까 네. 관련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광 케이블에 관련된 부분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등등의 어떤 혁신주의자들과 함께해서 이제 적에도 예. 소형 위성들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스타링크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확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게 하나 훼손됐을 때 너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지금 해저 통신 케이블이 전 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거의 100%에 가까운 99%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1%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는 이제 데이터 외에 금융 거래도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대륙 간에 움직이거든요. 그게 하루에 10조 달러라고 합니다. 하루에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세계 3대 주식 시장이 런던, 뉴욕, 도쿄예요. 네. 그죠? 근데 런던과 도쿄 섬나라잖아요. 이 두 만약에 끊기면은 여기서 오는 국제적인 경제 공황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대란이네, 대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터넷 만약에 2022년도인가요? 우리나라 그 해화 전화기인가 어딘가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그때 예. 우리 카톡도 안 되고 난리 났었죠. 아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적 타격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저 케이블은 우리나라 내부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를 못 보는 거, 우리한테 못 가고. 일단 뭐 해저 케이블이 손상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06년도에 루손 해협 인근에서 해저 지진이 한번 크게 났었대요. 근데 이때 수심 4,000m 깊이에서 있는 7개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복구에 49일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인터넷 연결 문제가 49일 동안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저 케이블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경제의 총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런던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15개 정도가 있는 걸로 현재 건설 중인 거 포함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 2개는 미국과 이제 연결돼 있고 2개는 또 유럽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용으로는 이제 제주도와 울릉도도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용을 제외한 거 나머지 모든 케이블이 결국에는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엔 직통선은 없는 거고요. 네. 이게 너무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이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근처에 있는 것들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것들을 좀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지대 전략 차원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네. 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나타났다는데요. 디프와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수심이 수천 미터에 달하는 바다의 깊은 곳. 긴 잠을 자고 있던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활약했던 흔적이 확연한데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는 어떻게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난 걸까요? 잠수함이 발견된 건 지난 2016년 영국 해역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설치 전 기술자들이 해저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잠수함은 과거 독일군이 운용했던 유보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보트가 2차례 세계대전 중에서도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18년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바로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유보트가 발견된 영국 해역은 1차 세계대전 동안 중요한 해상 전략의 무대였던 북해와 멀지 않은 곳인데요. 1918년은 패전 위기에 놓였던 독일군의 유보트가 많이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때이기도 합니다. 유보트 하면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도 유보트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개전 초기 독일군이 운용 가능했던 유보트는 20여 척에 불과했는데요. 독일의 적군이었던 영국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독일의 유보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14년 9월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유보트 U-21은 영국의 정찰 순양함 패스파인더를 공격했는데요. 승조원의 90%가 침몰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영국은 이 사고가 미처 유보트 때문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번에는 유보트 U9이 영국의 순양함을 공격했는데요. 무려 1만 2천 톤급의 함정 3척이 한꺼번에 격파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보입니다. 유보트 U9은 수상 배수량이 500톤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잠수함이었는데요. 체급 차이가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U9이 영국군에 입힌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피해로 영국군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유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막강한 해군력의 영국을 상대했는데요.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1917년 2월 독일군이 시행했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독일군은 연합군 측의 군수물자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선박을 공격하는데요. 작전이 한창이던 1917년 8월 독일군이 침몰시킨 선박은 무려 500여 척. 영국으로 향하는 해상 교통로는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독일군은 한동안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세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 때문인데요. 참전이 결정된 후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수송선과 호위함대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바다에서 위용을 자랑하던 유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는데요. 영국 해군기지로 끌려가던 도중 독일 유보트의 선원들은 다 같이 바다에 침몰하는 길을 택합니다. 해저의 암살자라 불리며 한때 1차 세계대전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유보트는 그렇게 깊은 바다에 잠들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동안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유보트는 약 700척. 전쟁이 끝나고 10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다에 잠겨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기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주제는 해저전입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서열을 또 매겨봐야 되잖아요, 순위를. 해저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현재 어디입니까? 역시 미국일까요? 군사 강국이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방어적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진 게 많으면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하나 좀 공세를 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군사적 시설보다는 이제 자기네들이 석유를 이제 몰래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고 또는 아주 노후된 유조선들을 한 거의 700척 이상 사들였어요. 그것들을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발트해에서 발생했던 그 케이블 절단 사고에 일으킨 그 배도 러시아 선원들이 있는데 선적은 다른 나라예요. 그런 것들을 편의치작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는 뭐 세금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한 누가 오너인지를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들에 그런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주로 아직까지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색지대 전략으로 이제 민간 선들을 썼는데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주로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허점을 노리는 거지 사실상의 뭐 국가가 개입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나토 쪽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알 수 있어요. 2017년에 영국은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전에 크림반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저전을 시행한 거죠. 그리고 2024년 2월 노르웨이 준사 정보국장이 러시아가 민간 통신 케이블하고 수중 시설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경고를 했어요. 지도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작전 지역을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뭐 이 밖에도 이제 이란, 뭐 예멘 그리고 북한도 해저전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CNN이요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해저전을 전담하는 비밀 부대가 있다. 어디에 있다? 러시아에. 러시아에 있어요. 믿을만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CNN이 이제 비밀리에 활동 중인 그 러시아 이제 군의 해군 부대, 특히 특수임무 잠수함 부대를 이제 집중 조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는 해저전과 정보 작전을 결합해서 수행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임무 잠수함 부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러시아에서는 군 조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이제 심해연구 총국이라고 하는데 GUGI인데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서는 군 조직이 아닌데 네, 이런 회색 네, 근데 그런 거 구성원들이 해군이에요. 러시아 해군.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CNN 말씀하셨는데 24년 이제 9월 18일 날 CNN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부터 이제 해저전에 관련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발틱하고 대만 일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24년부터. 그래서 24년 9월 18일부터 CNN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러시아가 발틱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인프라를 이제 뭐랄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거고요. 실제로 좀 자기의 좀 의도를 숨겨야 되는 러시아는요, 그걸 못 숨겨요. 보시면은 예전 대통령도 했고 현재 2인자라고 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도 해저 통신망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 회색지대 전략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펼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전략 차원에서는 최초에는 보이지 않게 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물력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일증 성숙시킨 것처럼 네. 이런 어떤 해저전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는 게 러시아가 잠수함이 또 발달을 했고 그렇죠. 그 잠수함 부대를 보면 모선으로 활동하는 잠수함이 또 따로 있잖아요. 어떤 뭐 잠수함을 쓰고 있습니까?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디젤 추진 잠수함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중 작전력이 가장 뛰어난 건 핵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이제 그 잠수함 중에 세 척을 그 소형 잠수함을 운반할 수 있는 모선으로 개조를 했어요. 어떤 잠수함이냐면 한 척은 이제 오스카 2급이라는 순항 미사일 잠수함이 있는데 이거를 개조를 해서 프로젝트 09852 벨고라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척은 델타 4급이라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있는데 훨씬 더 크죠. 이제 이것들을 개조를 해서 지금 한 척은 BS-64 포든 모스코비에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럼 이 잠수함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잠수함들은 그냥 둥그런 선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밑에 부분을 파서 이 밑에 부분에 소형 잠수정들을 적재할 때 이제 탑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형 잠수함들은 일단 작전 이제 뭐랄까 지속 기간도 짧지만 속도도 느리잖아요. 그리고 멀리 보가기 때문에 아주 먼 곳을 뭐 대서양이라든지 태평양에 아주 깊은 곳까지 약 한 수심 약 한 500~600m까지 가서 이
소형 잠수함들을 분리를 해요. 그럼 이 분리된 잠수함들도 이제 조금 특수한데 하나는 길이가 약 한 7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소형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근데 모선들이 워낙 크니까 작아 보이는 것뿐인데 길이 70m에 AS-31 로스아리 그리고 팔투스급으로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선체가 티타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더 깊은 심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로스아리 같은 경우는 아예 핵추진이에요.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망수심이 2,500m까지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2,500m까지니 일반적인 미 해군이라든지 나토 이쪽 해군들의 잠수함들이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러시아의 해저전 전력 강력합니다. 그래서 발트해 쪽에서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될 때마다 나토가 그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는데요. 자, 발틱 센트리 작전이라는 걸 시작하기로 나토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력일까요? 그러니까 발틱 하면 발틱 해를 의미하는 거고요. 센트리 하면 뭐 보초, 뭐 파수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발틱에서 하도 많이 해저에 있는 어떤 인프라를 끊으니까 그 발틱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이거를 좀 폭력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에스토니아하고 핀란드 사이에 있는 전력선을 러시아의 어떤 사주를 받은 선박이 이제 파기 공작을 하면서 이제 폭발이 됐고 올해 초에 크리스토퍼 이제 카볼리 나토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주축을 해가지고 네. 이제 해상 전력과 공중 전력, 그다음에 해저 전력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다층적으로 운영해야 되냐? 다형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 닻을 내려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전법이 지그재그로 가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그재그로 간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해저 지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선 끊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신호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왜 활동이 안 되게. 네. 근데 문제는 요새는 또 고도가 돼서 그 닷을 내리면 외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내리는 닷도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상한 것들 항적을 잘 추적해야 되고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는 해저에서 봐야 돼요. 감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유인 전력도 있지만은 아까 드론과 같은 것들, UAV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해저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봇이라든가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력 증강이 되어 있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창설됐기 때문에 지휘 통제하고 정보하고 작전 체계를 이제 규합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질적인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여건 조성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이제 발틱 함대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 때문에 인터뷰로 핀란드하고 스웨덴 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지도를 펴보니까 러시아와 붙어 있고 실제로 많은 그 인접 국가들이 나토에 최근에 가입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러시아에 대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또 해군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우려를 표했던 나라는 섬나라인 영국이에요. 영국. 네, 영국은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해저 케이블 같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어요. 아예 그래서 영국이 뭐 아까 앞쪽에 말씀 안 드렸지만 아예 해저전에 이 개념을 중요 수중 인프라 전이라고 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네들의 핵심 사활, 섬은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중요 시설들, 특히 해저 시설에 대한 중요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위해서 단지 개념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2013년 10월에 민간 석유 시추 지원선을 사들여서 개조한 배를 이제 취역을 시켰어요. 여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수중을 잘 탐지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무인 장수정 등을 이제 탑재해서 이제 운영할 건데 네. 이 외에 하나를 더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좀 더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작전 개념을 이제 수상과 수중 그 외에 이제 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해저 케이블, 해저 파이프 그리고 해저 시추 시설까지 다 이제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프랑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프랑스 해군의 작전 영역을 수심 6,000m까지로 확대를 했어요. 수심 6,000m를 가려면은 기존의 잠수함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무인 전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배설해놨죠. 네.
러시아 얘기 저희가 좀 쭉 들어봤는데 사실 중국도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 해저전 분야에서도. 그럼 가장 이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데가 대만이고 대만 해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국이 해저전을 펼친다는 의심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중국의 해저전 전력에서 어떤 부분이 위협적일까요? 지금 이제 이슈가 대만에 몰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해저전의 어떤 원산지는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요. 네, 예. 그 우리 땅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인공섬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 구조물 만들고 하면서 자기 내외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중국은 민간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159정의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고 상당히 높은 기술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2016년부터 이제 인도양과 남중국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잠수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안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수중 글라이더, 뭐 이제 무인 체계예요. 그게 이제 141일 동안 남중국해를 돌아다니며 탐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나온 건데 이때 HSU 001이라는 무인 잠수정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5×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수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짧지만 중국의 강점은 뭐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재 국가니까 빨리 그렇죠. 빨리 만드는 거죠. 이런 있잖아요. 작은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돼서 계속해서 순환 배치를 시켜주는 방법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지역은 마음만 먹으면 내외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은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해저 만리장성이 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중국해를 내외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다가 아까 인공구조물을 여러 개 설치를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뭐랄까 센서를 다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초연결 시켜 놓죠. 그러면은 수중에 있는 음파 같은 것들 잘 들어가지고 미국 핵잠수함이네, 미국 구청함이네 이런 것도 조기에 식별하고 여차하면은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중국해 위에다가 인공섬 위에다가 뭐 하냐면 제트기도 갖다 놓고 공항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대공포도 갖다 놓고 이제 뭐 항만도 만들어 놓고 하면서 해저와 그다음 섬 공중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이거를 되게 희한한 단어인데 삼위일체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해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뭐냐면 말하는 공중, 섬, 지표면이죠. 그다음에 해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는 촘촘한 이제 감시 네트워크를 해놓은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고스란히 이제 현재 대만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반도 주변에 있는 서해안 일대까지도 지금 현재 이런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네. 대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만의 해군력은 중국보다 상당히 열세예요. 열세예요? 네, 그렇죠. 당연히 열세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만이 최근에 유인 잠수함을 이제 새로 이제 대체하려고 자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 외에 무인 잠수정이 가장 핵심인데 2024년 5월에 길이 30m, 배수량 100톤의 하이롱이라는 무인 잠수함을 이제 개발했고 그 외에 다양한 무인 잠수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해수 면도 중요하거든요. 감시가 특히 연근해 쪽에선 그렇기 때문에 무인 수상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열세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초대형 무인 잠수정입니다. 초대형이고 무인이에요. 오르카를 전력화했습니다. 네네.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오르카가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무인 잠수정이거든요. 네. 이게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하는데 2012년부터 미 해군과 보잉사가 이제 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2023년 12월에 이제 이게 공격용 무인 잠수정 오르카라는 이제 이름 붙여졌고 전력화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어떤 개발 R&D의 어떤 결과로서 나왔지만 이제 이거 말고도 열정의 어떤 오르카를 더 이제 해군이 인수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오르카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그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모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것은 적에게 완전 치명성 주기 위해서는 떠오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운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다 보게 되면 어뢰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작은 어떤 그 무인 어떤 잠수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오르카 안에서 또 다른 잠수정이 앞으로 나갔는데 그 잠수정 앞에서 또 다른 무인체계가 나갈 수 있고 그 무인체계 어뢰를 하게 된다면 작전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설계를 할 때도 동력 내구성이 이제 강화되도록 하이브리드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젤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활용해서 3개월 이상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뭐 유령함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어떤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하는데 이 어떤 한반도 주변에 있는 그 큰 태평양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르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공중 하고 그다음에 지상뿐만 아니라 해저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두 나라의 전략 경쟁에 해저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지금 현재 전력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드론이, 해저에서는 무인 잠수정까지 나왔는데 무인 잠수정이 해저전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예.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도 참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강국이고 그리고 그럼요. 그러네. 국방과학기술 네. 강국이거든요. 네. 뭐 우리도 이제 오르카보다는 이제 조금 늦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2022년 6월 얼마 안 됐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한화시스템이 대잠전용 정찰 무인 잠수정이라는 대형 무인 잠수정을 국내 인근에서 시연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잠수정은 이건 아직까지는 시연계 기술 실증이라서 생각보다는 이제 오르카보다 좀 작아요. 길이가 6.5m, 무게는 9톤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기술 실증형이거든요. 이것들에서 이제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더 큰 이제 잠수정으로 만들 예정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언제부터 했느냐? 2017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개발했냐? 무인 잠수정의 자율 기술 체제.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조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원 기술. 뭐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리튬 배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한 수중 추진 체계. 그리고 아까 이 잠수정의 목적이 대잠수함전을 위한 정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형 잠수정에 들어갈 소나 체계 등을 개발하는 핵심 코어 기술 개발을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7년 8월까지 원거리 자율 운항이 가능한 모듈형 무인 잠수정을 만들고 2030년대부터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모듈형은 말 그대로 이제 뭐든지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뭐 기뢰전을 위하면 기뢰 모듈이 될 거고 아니면 해저전을 위한 어떤 감시 모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 모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뭐 1시간 가까이 해저전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텐데 해저가 잠재적인 격전지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저전을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먼저 상대방을 도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있는 케이블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이제 좀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죠. 그거는 현재 있는 케이블을 좀 더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일종의 이중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이제 해군이 특히 해저전을 이제 해저전 대응 기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만 지금 이쪽에 핵심 인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우리와의 우방과의 연합작전도 훨씬 중요합니다. 조 교수님은요? 저 좀 섬뜩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용어 중에 이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뭐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 이게 어느 나라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배타적 이제 경제 수역이 겹쳐 있을 때 그곳에서는 이제 서로 영유권을 준지하거나 뭐 우리 거야라 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그곳에 어업 행위를 제외하는 시설 설치나 지하 자원 개발 등이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그게 있어요. 있는데 중국이 작년도 4에서 5월 사이에 거기다가 대규모 이제 구조물 2개를 순차적으로 설치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올해 초에도 1월 9일에도 직경이 50, 높이가 50cm 이상의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중국해에서 하던 어떤 그런 행위가 고스란히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대만에 이어서 서해안까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도 중국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이제 동해안 중에 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굴곡이 져갖고 솟은 부분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임시 정박시설로 해서 인공 구조물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연구용이라든가
뭐랄까 어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있잖아요. 방송을 거기서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걸 운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중국이 하듯이 우리도 그걸 이용을 해서 공중과 그 섬과 밑에 있는 촘촘한 어떤 무인 체계를 이용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감시를 해야 되고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제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이브리드 전에 있는 회색 제대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과 무인이 복합이 돼서 무인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은 이제 유인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방산 업계에서 지금 현재 급속하게 이제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들이 해저에 관련된 무인 체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전투 실험이라든가 시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그것을 전력화 시켜서 해군 전력을 유무인 복합 전으로 가되 더 중요한 거는 해저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 해군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어떤 사명이자 지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노상근 교수님이랑 디펜스 프라임 한지 이제 꽤 됐잖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발전하면서 바다의 전쟁터는 바다 밑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해저 인프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 기반인 만큼 대응 전략도 강화해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과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자, KFN TV는 아시죠? KT 지니 TV에서 채널 번호 10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